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노화의 생물학입니다. 네, 나이가 든다는 것, 이게 단순히 시간의 흐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꽤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나온 유엔 과학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이걸 또 날카롭게 분석하신 이민섭 박사님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늙음의 과학적 의미, 또 최신 동향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 라이프 스팬이죠. 이걸 넘어서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건강 수명, 헬스 스팬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하게. 오늘 다룰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노화의 근본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좀 조절해 보려는 최신 연구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생물학적으로 노화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뭐 주름 들고 흰머리 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또 질병에 취약해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이런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복합적이군요. 네, 세포 수준에서 보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노화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몸 안에 자꾸 쌓이고요. 또 우리 유전 정보인 DNA 손상도 계속 누적됩니다. 아, DNA 손상이요? 네, 그리고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텔로메어라는 부분도 점점 짧아지죠. 또 중요한 게 단백질 항상성의 상실인데요. 단백질 항상성.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잘 유지하고 또 필요 없을 때 제대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세포나 단백질뿐 아니라 유전자 자체나 아니면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이민섭 박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자체의 변이도 쌓이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라는 방식. 이걸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요? 네, 특히 DNA 메틸화 같은 그런 패턴 변화를 이용한 후성 유전적 시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실제 나이보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정도나 건강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죠. 아, 몸의 실제 사용 기간을 보여주는 계기판 같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민석 박사님도 이런 후성 유전학 기반 검사가 앞으로 개인 맞춤 건강 관리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 노화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노화 관련 질병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염증 노화?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노화 과정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제로 사이언스라는 분야인데요. 제로 사이언스? 네, 노화 자체를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요. 이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려서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세놀리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몸 안에 쌓인 노화 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약물이에요. 마치 정원에 난 잡초를 뽑아내듯이 말이죠. 노화세포만 쏙쏙 골라낸다니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물론 이 노화세포가 상처 치유 같은 데는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면성이 있네요. 세포를 청소하는 것 말고 더 근본적으로 유전자나 후성 유전 정보를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성 유전적 재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이건 세포의 나이를 결정하는 후성 유전학적 표식들 있잖아요. 이걸 마치 컴퓨터 포맷하듯이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쥐 실험에서는 시력 회복 같은 놀라운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요. 그렇겠죠. 또 유전자의 특정 염기 서열 오류를 아주 정교하게 수정하는 염기 편집 기술도 있어요. 이게 허친슨 길포드 증후군 같은 조기 노화 질환 치료에 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군요. 네. 이런 모든 연구 개발 전반에 사실 인공지능, AI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지표 분석부터 시작해서 신약 후보 물질 찾는 것까지 연구 속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이민석 박사님이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설계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 노화를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까요? 기술 발전의 또 다른 면도 봐야 할 텐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유엔 보고서 역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고요. 가장 큰 우려는 그거예요.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 오래 살지만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거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고통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평등 문제예요. 불평등이요? 네, 이런 첨단 노화 방지 기술 아마 고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유층이나 특정 국가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건강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기술 자체에 대한 오해나 오용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가 막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돼서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엔 보고서는 인지 능력 향상이나 노화 속도 조절 기술 같은 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사용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까지요? 네, 특히 이민석 박사님은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른 국가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노화를 예측한다거나 AI 기반으로 질병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 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노화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이고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후성 유전 시계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세눌리틱스나 유전자 편집, AI 같은 걸로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화는 뭐랄까 어느 정도 설계 가능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유엔 보고서나 이민석 박사님 분석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건강 수명을 늘리고 또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건강 수명과 공평성.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노화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힘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면 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 전체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 혹은 모두가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공평함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